자, A 주식에 투자했는데 얘도 10% 오르고 B 주식 투자했는데 B도 10% 올랐어요. 얘는 자산 배분을 잘 한 걸까요? 못한 걸까요? 자, 이익이 났으니까 잘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, A 주식이 마이너스 10%가 났는데 B 주식도 마이너스 10%가 났어요. 잘한 걸까요? 못한 걸까요? 자, 이익 났을 땐 잘한 거, 손실 나면 못한 거 이렇게 돼요. 그죠? 걔네들을 서로 상쇄시켜줬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. 얘가 베스트. 자,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. 왜냐면 자,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은요. 보통 많이들 물어보십니다. 리밸런싱 꼭 해야 되나요? 자, 리밸런싱. 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. 구조에 따라 다르고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. 근데 리밸런싱을 안 하는 이유가 대부분 있으세요. 첫 번째 귀찮아서, 두 번째 계산하기 어려워서, 세 번째 알려줘도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.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뭐 저한테는 뭐 쉬운 거겠지만 아무튼 처음 접하게 된 좀 상당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. 자, 리밸런싱의 일단 개념은요. 우리가 보통 어떠한 A 종목, B 종목, C 종목을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매수하세요? 올커니 몰빵 100%. 자, 리밸런싱 할 게 있나요? 자, 하나의 종목에 100%를 몰빵했는데 리밸런싱 할 게 없죠. 그죠? 그때는 뭐 리밸런싱의 개념이 일단 성립이 되지는 않고요. 자, 리밸런싱을 하려면 그래도 깔끔하게 사셔야 돼요. 내가 만약에 1,000만 원을 가지고 10개의 종목을 사겠다. 그러면 각각의 투자 비중은 몇 프로? 10%. 그리고 나서 하루만 두세요. 비중이 다 바뀝니다. 왜냐하면 걔가 가격이 널뛰니까. 그죠? 그리고 나서 얘가 바뀐 비중을 다시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? 10%로 다시 잡아주는 형태가 그냥 흔히 말하는 리밸런싱 한다예요. 자, 그러면 리밸런싱을 자꾸 왜 해라고 할까요, 사람들이? 자, 생각해 보시면 계속 사서 모아요. 그죠? 그럼 계속적으로 오를 수는 있죠. 내 돈인가요? 언제 내 돈이 될까요? 실제로 팔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샀을 때 내 돈이지. 실제로 계좌 안에 계속 고여 있는 건 기분은 좋아요. 그죠? 근데 어떤 분들은 리밸런싱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분이 좋으려고 계속. 왜냐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이빠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내 평가 금액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거든요. 보통 언제 그분들이 많이 나오냐면 항상 이제 뉴스 기사에 전 고점 돌파. 자, 이런 게 딱 뜨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, 그분들이. 그래서 이제 화면을 캡처해서 딱 보여줘요. 그래서 이제 존버가 답이다.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자, 아무튼 뭐 이렇게 전략에 따라서는 리밸런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전략에 따라서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전략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가지고 왔어요. 첫 번째로는 사서 모으는 전략.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냥 어떤 종목에 맡겨버렸어. 인생 그냥 뭐 나스닥은 신이다 이러면서 나스닥에 막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요. S&P 500이 그냥 그치 저 정도면 무난하지. 이래서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. 그래서 이분의 투자 전략은 그냥 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사서 모으는 거예요.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없죠.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언젠가는 찾아 써야 되는데 그 시점을 뭐로 둘 거냐거든요. 사실 항상 최고점에서 팔면 좋겠지만 그 최고점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 자금이 아마 빠져나가는 시점은 내가 어떠한 돈이 필요한 그 시점에 나갈 거란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제 뭐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을 때 못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모으는 전략을 만약에 내가 해서 모아가겠다라고 하면 굳이 리밸런싱을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. 굳이. 자,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목표 수익률이 있죠. 자, 보통 우리가 그 목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연단일까요? 아니면 총량일까요? 연단이죠. 그럼 연 몇 % 정도 이익 나면은 파실래요? 라고 질문 드리면 대부분 안 팔더라고요. 자,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투자 수익률에 그 차이들이 있어요. 그죠? 은행에만 있다는 분들은 이제 증권회사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요. 뭐 6%가 될 수도 있고, 뭐 은행보다 뭐 이자만 좀 더 줘도 나는 하겠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자, 근데 재미난 거는 내가 투자를 해서 실제로 다음 달에 나는 한 6% 정도만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음 달에 6%가 됐어요. 팔까요? 안 팔까요? 언제 파실 거예요? 다시 6%가 늘어날 때까지?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왜냐하면 네 목표는 연 6%로 설정을 해놨어요. 근데 다음 달에 6% 오를 수도 있거든요. 실질적으로. 그럼 다음 달에 6% 오르면 뭐 해야 돼요? 팔고 또 가만히 1년 동안 기다릴까요? 그러니까 이런 게 계획이 조금 필요해요.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이익 나면 잘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세요. 저도 이제 그냥 빠져나가거든요. 아니 뭐 이 정도 먹었으면 됐지.
그리고 다음에 또 사야지.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물고 있어요. 물고 있다가 휙 올라가지고 살짝 떨어지는 시점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. 근데 사실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.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적정선에서의 연간의 목표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고 파는 게 되게 중요해요. 팔고 나서 다시 재진입할 시점을 내가 찾는 게 좀 어렵다. 사실 찾는 방법들은 되게 많습니다. 뭐 추세 추종, 모멘텀 이런 것들 계산해서 뭐 살지 말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고,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에 도달되면 뭐 하시면 돼요? 중간에 한번 팔고 다시 재정립을 시작하시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 투자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다 차이는 있겠으나 일단은 사모으는 전략에서는 굳이 리밸런싱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정선에서는 이익을 취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자산 배분을 한다라는 의미는 주식을 10개를 섞는 거를 의미할까요? 아니면은 뭐 주식과 채권과 뭐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을 혼합하는 걸 의미할까요? 뭐 일반적으로 뭐 주식에 10개 사는 것도 자산 배분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자산 배분의 개념은 주식의 일부, 채권의 일부, 그 다음에 뭐 대체 투자, 뭐 금이나 달러 이런 것들을 혼합하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는 자, A 주식이랑 B 주식이 A가 10% 올랐고 B가 10% 오르면 걔는 자산 배분을 잘 한 걸까요? 자, A 주식에 투자했는데 얘도 10% 오르고 B 주식 투자했는데 B도 10% 올랐어요. 얘는 자산 배분을 잘 한 걸까요? 못 한 걸까요? 자, 이익이 났으니까 잘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, A 주식이 마이너스 10%가 났는데 B 주식도 마이너스 10%가 났어요. 잘한 걸까요? 못 한 걸까요? 자, 이익 났을 땐 잘한 거, 손실 나면 못한 거 이렇게 돼요. 그죠? 사람 마음이 다 똑같거든요. 구조적으로.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얘네들은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다라 그래요. 보통 1을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거든요. 그러면 이 자산 배분을 하는 개념은 상쇄시켜줘야 돼요. A에서 이익이 나면 B에서 일부 손실. 반대로 B에서 손실이 나면 A에서 일부 이익. 걔네들을 서로 상쇄시켜줬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. 얘가 베스트. 자,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얘네를 서로 A랑 B를 놓고 A가 6% 오르고 만약에 B가 4% 오르면 걔네들 합산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 5가 나오거든요. 그죠? 평균 5만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리밸런싱을 하고 자산 배분을 하는 이런 전략들은 결국에는 평균값만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. 그래서 보통 자산 배분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연간 목표 수익률이 있어요. 몇 퍼센트 정도가 되냐면 한 8% 정도. 요 정도가 장기간 자산 배분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가 되고요. 그리고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는 리밸런싱은 친구예요. 쫓아다닙니다. 그러면 하는 방법은 일단 두 개예요. 하나는 목표 수익률이 도달됐을 때 한번 바꿔주는 거. 왜냐하면 기간이 지났는데 수익률 변화가 전혀 없어. 막 0.1% 변했어요. 바꿀 필요 있나요? 뭐 그냥 두면 되지. 그죠? 아니면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5,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 그래도 자산의 변화가 좀 생깁니다. 그때는 한번 내가 갈아줘야지. 그때는 뭘 기준으로 목표 수익률이 도달된 기준으로 리밸런싱이라는 걸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. 자, 반대로는 기간에 따라 하는 경우 있어요. 뭐 분기 리밸런싱 합니다. 반기, 연단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? 어디서 보통 많이 하냐면 기관에서. 그죠? 기관들은 분기마다 평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리밸런싱이 꼭 필요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모으는 전략들은 어떨까요? 배당을 계속 모아요. 모아서 또 뭐예요? 재투자하고 모아서 재투자. 자, 그러면 재투자할 때 항상 뭐가 생기냐면요. 결정장애가 와요. 왜냐하면 내 계좌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재투자할 때는 뭘 사실래요? 빨간색에 사실래요? 파란색 사실래요? 빨간색?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. 자, 근데 어떻게 사시냐면 이거 기준점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이제 배당을 모으는데, 자, 주식에도 10% 주는 배당 상품이 있을 거고, 채권에도 10% 주는 배당 상품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향후 쭉 운용을 하다가 A라는 그 주식에 배당 주는 게 연 10% 올랐는데, B를 주는 아이가 마이너스 5%다라고 하면, 우리의 기준은 목표 배당률로 가져가면 되거든요. 그러면 10% 난 거 팔아다가, 마이너스 5% 난 걸 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? 이익 난 거 팔아서 조금 더 떨어진 거를 더 많이 사게 되고, 그 다음에 그 분배율에는 차이가 있나요? 실제로
높다고 보시면 되기는 하는데, 물론 뭐 오른 거에 대해서 분배율이 좀 높기는 한데, 보통 만약에 뭐 배당을 모으는 형태에서 내가 리밸런싱을 조금 하겠다라고 한다면 A랑 B의 자산군이 다른데 분배율이 똑같은 것들 있죠. 걔네들끼리는 서로 한번 갈아타 볼 만합니다. 그게 아닌 형태에서는 살짝 좀 애매하기도 해요. 왜냐하면 이익난 만큼 팔면 뭐는 생겨요? 돈은 생기죠. 근데 뭐는 준다? 배당금은 줄어들게 되는. 왜냐하면 내가 보유 주수만큼 판 거잖아요.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배당을 모으는 형태의 전략들로 한다라고 한다면, 저라면 그냥 동일한 배당률이라면 가격이 낮은 쪽으로 옮겨 타는 것 정도만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실익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. 내가 이거 팔아서 얘를 다시 재투자했을 때 실제 나한테 주어지는 예상 배당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계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, 뭐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, 그거는 뭐 사실 개인의 경험 차나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.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 있는데,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는 조금 선택을 좀 잘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 모을 때는 굳이, 자산 배분할 때는 필수, 그리고 배당 모으는 것은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.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쉬운 자산 배분 투자 방법, 그리고 리밸런싱. 이거 보셨나요? 뭐 선진국 25%, 채권의 25%, 금 25, 달러 25. 많이 보는 포트폴리오인가요? 그렇죠. 올 웨더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. 자, 얘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?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항상 뭐로 배워서 안 되냐면 이론으로만 배워서 그러는데,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보면요, 이것만 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자산 배분 하실 거면 그냥 이것만 하세요. 이 이상의 수익을 원하면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비중만 바꾸면 돼요. 이 비중 바꿨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. 그래서 이 선진국 지수 하나, 미국채 하나, 금 하나, 달러 하나, 투자 비중 25, 25, 25, 25. 어렵지도 않죠. 자, 그냥 2019년에 1,000만 원 시작해서 25%로 사요. 얼마씩 사면 돼요? 250만 원. 그죠? 뭐 하면 될까요? 그 다음에 1년 동안 푹 묵혀놓습니다, 그냥. 그죠? 그리고 1년 있다가 계좌를 오픈해요. 주식이 많이 올랐죠? 채권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달러도 올랐어요. 흔한 달은 아니겠죠. 흔한 년은. 그냥 자산 가치가 다 올랐으니까. 자, 그리고 나서 평가 금액 봤더니 1,000만 원 시작했던 게 1,166만 7천 원이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나서 내가 할 거는, 자, 주식이 28.79%였는데 다시 25%로 줄여주면 되고요. 그러면 얼마 파는 거예요? 335만 9천 원을 216만 원으로 바꾸는 거니까 빼주면 되겠죠, 이렇게. 그러면 주식에서 44만 2,550원 어치 팔아. 그죠? 팝니다. 자, 그리고 채권은 일단은 비중이 23%로 줄어들었네요. 자, 얘도 똑같이 계산해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단순한 게 뭐냐면 그냥 25% 비중으로 바꿔줘요. 그러면은, 자, 비중이 높아진 거는 얼마? 44만 2천 원어치 팔고, 얘는 마이너스 14만 3천 원을 더 사고, 여기도 사고. 이 말은 주식 팔아다가 채권이랑 금이랑 달러를 더 샀구나. 요것만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돼요. 단순하죠. 자, 그리고 나서 2020년이 되었습니다. 자, 주식이 올랐고요. 채권 올랐고, 금도 올랐고, 달러도 다 올라서 포트폴리오는 6%가 됐어요. 그죠? 자, 비중 다 바뀌었죠? 또 다시 25%로 바꿔주세요. 자, 그러면은 뭐 수익이 2년 동안에 누적으로 한 23% 정도 남게 되고요.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, 자,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2022년도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을까요? 코로나가 하나 있었거든요. 자,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 떨어졌는데 다행인 건 얘가 선진국 지수라서 좀 덜 떨어진 거예요. 만약 우리나라 주식이었으면 난리 났습니다, 한번. 그죠? 우리나라 채권이었어도 난리 났을 건데, 아무튼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하나 오른 자산은 달러. 그래서 달러가 8% 올라주는 바람에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은 마이너스 3.89.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으세요? 심리적으로? 근데 내가 주식에 몰았다. 마이너스 13%. 자, 이 13%는 과거에 투자 금액이 13%가 아닙니다. 리밸런싱 하면 총량으로 바뀌잖아요. 그 총량이 13%예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손실률이라도 금액의 차이는 계속적으로 커지는 이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요. 자, 그래서 최근까지 쭉 시뮬레이션 돌렸어요. 10월 달까지 돌렸더니 누적 수익률이 한 67% 정도. 몇 년이죠? 19년, 20, 21, 22, 23, 24. 한 6년 정도 되잖아요.
그래서 아까 자산 배분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대략 한 8%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해드린 게 이 결과치예요. 자, 근데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인생은 한방. 어디에다 몰빵할까요? 주식. 자, 주식에 한번 몰빵을 합니다. 그래서 일시, 백, 천만, 10만, 100만, 1000만 원. 싹 바꾸고요. 여기 리밸런싱도 뭐 할 필요도 없지만, 뭐 일단. 수익률이 몇 %면 좋을 것 같으세요? 30%? 깜짝 놀라십니다. 자, 수익률이 지금 142%.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2400만 원이 됐으니까 1배가 넘게 올랐는데, 근데 일단 뭐 자산 배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이 자산 배분을 했었을 때 수익과 하지 않았을 때 수익 비교하면 항상 높았던 건 주식이 100% 투자했을 때가 가장 높아요. 자,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, 내가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으면 그냥 주식의 비중 높이시면 돼요. 근데 내가 견디는 게 너무 두렵고, 그 다음에 잠을 설쳐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핸드폰을 보기 시작합니다. 그죠?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나.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희노애락이 시작이 돼요. 그죠? 괜히 화장실 가서 쓱 한번 꺼내보면서. 그러시면은 조금 줄이셔야 돼요. 왜냐하면 잠을 설쳤다. 아니면 자다 깨다가 중간중간에 미국 시장을 한 번씩 본다. 그러면 생각보다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을 수 있어요. 그죠? 그랬을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경험해 보면 다 다르거든요, 사람마다. 그래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. 그죠?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했을 때는 별거 아닌데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. 1% 때문에 잠설칠 수 있습니다. 10%면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. 그럼 되게 불안할 수 있거든요. 그때는 투자 자금을 조금 줄여서 안전하게 많이 옮겨 놓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들 가지고 옮기실 필요가 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산 배분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. 일단 얘가 그나마 중간 이상은 갑니다.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요거 아마 이제 뭐 유튜브 보면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일부러 안 알려드리거든요. 왜냐하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요. 그냥 뭐 다 뭐 미래 수익률만 딱 알려주지,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자산을 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알 수도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금이랑 달러가 같이 섞여 있으면 장점들이 조금 있어요. 그것만 잠깐 좀 보여드리면, 보통 이제 금을 막 25% 누구나 뭐 이렇게 그 달러를 25% 넣기가 쉽지는 않거든요. 현실적으로. 그렇잖아요. 그죠? 투자 자산인가 애매하기도 하지만. 근데 재미난 거는 금이랑 달러는 이상하게 상반돼 있어요, 항상. 이게 상반돼 있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좀 낮은 편. 그래서 금이 뭐 15% 올랐는데 달러가 6%. 아래 내려가면 여긴 금이 19% 올랐는데 달러가 4%. 여기는 금이 5% 떨어졌는데 달러가 9%. 그 다음에 여기는 금이 1.85% 떨어졌는데 달러가 8% 올랐고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금 달러 다 올랐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이 엄청 올랐죠, 지금. 달러는 7%대고. 자,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요, 뭐냐면, 이 금과 달러를 섞어 놓게 되면 얘네들이 상쇄되잖아요. 그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플러스 알파일 확률이 조금은 높다.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배분하는 형태에서 좀 유리한 게 있고요. 그리고 항상 시장이 폭락하면 뭐부터 올라요? 달러부터 오릅니다, 대체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안전자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달러가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자산을 이렇게 좀 배분하실 때는 이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, 자, 근데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 ETF를 사요. 그럼 환 해지도 있고 환 노출도 있잖아요. 근데 유일하게 우리한테 좀 좋은 점 뭐냐면,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 환율이 오르잖아요. 우리가 투자한 게 환 노출 상품이야. 그러면 이 환율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환 해지 상품보다는 환 노출이 시장이 악화됐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효자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하실 때 종목 선택할 때 환 해지냐 환 노출이냐 이런 거 조금 고민하시면 차라리 환 노출 쪽으로 조금 두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밸런싱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산 배분은 일단은 뭐 흔히 말하는 올 웨더가 가장 쉬우니까 그걸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